냉전의 최전선 소아마비와 메쉬 마이너스 체제의 경쟁이 낳은 의학혁명. 두 체제, 하나의 목표 질병과의 전쟁. 1950년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두 거대 이데올로기의 그림자 아래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공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던 냉전의 시대, 두 강대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우주개발, 그리고 인간의 삶과 직결된 의학 분야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질병의 정복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목표를 넘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체제가 인민의 삶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선전 도구이자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의학적 성취는 바로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이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소아마비는 1950년대 미국에서만 연간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발생시키는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너스 소크와 엘버트 세이빈이라는 두 위대한 과학자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백신은 이 끔찍한 질병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첫 번째 뜨거운 충돌인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은 수백만 명의 희생을 낳았지만 의료사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인 전장의학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이동식 야전 외과병원, 즉 메쉬와 헬리콥터를 이용한 신속한 환자 후송 시스템은 외상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고 현대 응급의학과 외상외과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냉전이라는 극한의 경쟁과 대립 상황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의학적 발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인류 공통의 적인 질병과 죽음에 맞서 싸웠던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마비 20세기 최대의 공포. 소아마비, 즉 폴리오마이엘리티스는 20세기 초중반 미국 사회를 공포로 마비시킨 질병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은 주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공격했고, 감염되더라도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진 아이들은 평생 다리가 마비되거나 쇠약해진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1916년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행에서는 9,000명이 사망했고 27,000명이 영구적인 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분변 마이너스 경구 경로로 감염되며 감염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기 증상만 보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약 1% 미만의 경우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중추신경계, 특히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를 침범하여 파괴하면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이완성 마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뇌간의 연수를 침범하는 구마비형 소아마비는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까지 마비시켜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소아마비는 미국 사회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여름철의 재앙이었습니다. 유행 시즌이 되면 전국의 수영장과 영화관, 놀이공원이 문을 닫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외부인과 접촉시키지 않기 위해 집 밖으로 내보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1952년 미국에서는 57,628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규모였습니다. 호흡근이 마비된 환자들은 철의 폐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 전체를 감싸는 이 거대한 원통형 기계는 내부의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흉곽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호흡을 돕는 장치였지만 환자들을 평생 그 기계 안에 갇힌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소아마비 생존자 중 한 명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를 소아마비 퇴치 운동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938년 국립소아마비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행진하는 10센트 동전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소아마비 연구를 위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소크 백신 희망의 첫 번째 주사. 조너스 소크는 뉴욕의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바이러스학 연구에 뛰어든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당시 주류학계의 믿음과는 다른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학자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킨 생백신만이 효과적이라고 믿었지만 소크는 포르말린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인 사백신으로도 충분하고 안전한 면역을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크의 연구는
국립소아마비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국민들이 기부한 10센트 동전들을 모아 소크의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1952년 소크는 마침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불알화 폴리오 백신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아내, 그리고 세 아들에게 백신을 직접 접종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소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이 안전하고 강력한 항체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954년 4월 26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44개 주에서 180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이 시험은 프랜시스 필드 테스트라고 불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소크 백신, 위약 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1955년 4월 12일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 세계 언론과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강력하다. 소크 백신은 마비형 소아마비를 80에서 90%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교회에서는 축하의 종이 울렸습니다. 조너스 소크는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커터 연구소에서 제조된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커터 연구소의 백신 제조 과정에서 일부 바이러스가 포르말린에 의해 완전히 불활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4만 명이 감염되었고 200명이 마비되었으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커터 사건은 미국 백신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지만 역설적으로 연방정부가 백신 제조와 품질 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이빈 백신과 냉전 속의 과학 협력. 엘버트 세이빈은 소크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한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경구용 생백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폴리오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수백 번 반복적으로 배양하면서 인간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 유발 능력은 유지하는 돌연변이 균주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이빈은 마침내 3가지 혈청형의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한 약독화 균주를 개발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소크 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뜻밖에도 냉전의 적국, 소련의 과학자 미하일 추마코프 박사였습니다. 소아마비 퇴치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 앞에서 이데올로기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1957년부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세이빈 백신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설탕 덩어리에 묻힌 세이빈 백신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련의 소아마비 발생률은 극적으로 감소했고 심각한 부작용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이 성공을 사회주의 공중보건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61년 미국에서도 마침내 세이빈 백신이 승인되었습니다. 소크 백신과 달리 주사가 아닌 경구 복용이 가능했고 더 저렴했으며 더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면역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세이빈 백신은 장내에서도 면역을 형성하여 바이러스의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질병 박멸에 더 적합했습니다. 이 두 백신의 경쟁과 상호 보완 덕분에 소아마비는 마침내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전장의학의 혁명.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냉전의 첫 번째 대규모 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전장의학의 혁신적인 실험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동식 야전 외과병원, 즉 메쉬와 헬리콥터를 이용한 환자 후송 시스템은 외상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 부상병의 사망률은 4.5%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는 이 수치가 2.5%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골든아워 개념의 확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부상병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를 거쳐 후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12시간에서 18시간이 걸렸고 과다출혈이나 쇼크 상태의 중상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8군 군의관 존 우스터 대령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것이 바로 매쉬, 즉 이동식 육군 외과 병원이었습니다. 매쉬는 60병상 규모의 완전한 수술 능력을 갖춘 병원으로 트럭으로 이동하여 24시간 내에 전선 가까운 곳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매쉬의 핵심은 속도와 손상 통제 수술 개념이었습니다. 중상 환자가 도착하면 복잡한 재건 수술보다는 우선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응급 수술만 신속히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후방의 병원으로 이송하여 최종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매쉬의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의무병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수술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97%라는 경이적인 수술 후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의료 후송은 이러한 매쉬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지프나 구급차로 부상병을 후송했지만 험준한 한국의 산악 지형과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벨 H-13 헬리콥터는 전선에서 매쉬까지 단 15분에서 30분 만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의무병이 동승하여 이송 중에도 산소 공급, 수액 투여 등 응급 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2만 명 이상의 부상병이 헬리콥터로 후송되었고, 이는 부상병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발전된 의료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본에 설치된 혈액센터에서 매일 신선한 혈액을 공수해와 대량 수혈이 가능해졌고, 동맥 손상 시 이전에는 절단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혈관을 직접 잇는 혈관 문합술이 보편화되어 수많은 팔다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실린과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상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였습니다. 냉전 체제 경쟁의 유산. 소아마비 백신 개발과 매쉬 시스템의 성공은 냉전 시대 체제 경쟁이 낳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경쟁과 협력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국제보건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훗날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천연두 박멸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질병 퇴치 운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1988년 시작된 세계 소아마비 박멸 이니셔티브 덕분에 현재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단 두 나라에만 남아있어 완전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쉬 시스템의 유산은 더욱 극적으로 현대 응급의료 시스템에 녹아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전쟁에서 복무했던 의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민간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권역 외상센터의 개념이 바로 매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응급 이송 역시 민간 분야에 도입되어 닥터 헬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손상 통제 수술, 대량 수혈 프로토콜, 과학제 팀 접근법 등 매쉬에서 확립된 원칙들은 오늘날 전 세계 외상외과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냉전 시대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인류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과 매쉬의 이야기는 과학과 의학이 가진 인류의 힘을 증명하는 동시에 위기가 어떻게 진보를 촉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